이제 부동산, 특히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을 이제 사고 팔 때, 네. 거기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를 끼고 사는 경우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그 사는 사람이 그 보증금을 떠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에 10억이다. 근데 보증금이 한 7억쯤 된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사는 사람이 떠안고, 그렇죠. 내가 갚아줄게. 네, 3억만 주면 그러니까 3억만 주고 이렇게 정산을 하는 그렇게 이제 거래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렇게 뭐 전세 끼고 예. 갭 투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럴 때 약간 위험성,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거래가 아파트 경우는 많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경우가 있나요? 예, 그 주거용에서 주로 이제 주거용은 아무래도 보증금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상가는 월세 비중이 높은데 네. 상가는 조금 그 위험성이 덜하고요. 주로 문제점은 이제 주거용 그 주택의 경우인데 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매매대금 10억 주택을 네. 보증금 7억 끼고 매매할 때 3억 받고 이제 등기를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입자가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보증금을 승계받은 네. 매수인한테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고 네. 매도인한테 청구를 해버리면 계산이 좀 이상해져 버리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문제점입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이 구조상으로 굉장히 이제 흔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네. 그래서 오늘 뭐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사례도 한번 보시고 또 이 사례하고 좀 다른 경우도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릴 텐데요. 네. 자, 이 사례는 지금 대법원 24년도 10월 25일 선고한 사례고요. 제목은 이제 구상금 청구라 되어 있습니다. 구상금이란 건 예. 네. 예, 제목이 좀 낯설죠, 그죠?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주택보증공사. 네. 그러니까 임차인을 위해서 세입자를 위해서 보증금 대신 물어주고 네. 그거를 구상금 행사한 거예요. 피고는 이제 원래 매도인이죠. 임대인. 그죠? 네. 이 사람이 이제 불똥이 튄 겁니다. 아까처럼. 네, 그러니까요. 매수 두 사람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는 매수자가 보증금 책임지기로 약속했는데 네. 세입자가 또는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어준 허그가 네. 그 매수인한테 안 가고 네, 매도인한테 청구한 케이스예요. 와, 황당하겠네요. 그 매도인은. 예, 그렇죠. 근데 결론은 어쨌든 대법원은 매도자가 물어줘야 된다. 그 보증금을. 와, 잘 팔아야 되겠네요. 예, 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문을 보시면 원심 판결이 파기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심이 부산지방법원인데 부산지방법원 2심 재판은 매도인한테 보증금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걸 뒤집었습니다. 매도인한테 보증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사실관계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비실명화된 거라서 정확히 그 임차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또 기관이 있더라고요. 네. 무슨 진흥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인이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공기업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진흥원은 17년도에 17년 5월에 이 피고로부터 대구에 있는 요 몇 동 몇 호 이거 두 호실입니다. 두 호실. 그거를 하나당 8,600만 원. 으로 해가지고 두 개 합하면 1억 7,200이죠. 네. 1억 7,200 정도를 2년 조금 넘어되죠. 예. 7월 10일부터 뭐 19년 7월 30일까지니까 2년 조금 더 됩니다. 그 2년 남짓한 그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원고는 진흥원과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그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약정 요거를 체결했다. 네. 됐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반환 보증서 같은 걸 발급했고요.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허그니까 보증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겼어요. 피고가 임대차 거의 끝날 무렵이네, 그죠? 19년 5월. 요거 다른 사람한테 이게 소외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보증금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네. 완전 깡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매매 대금을 8,600으로 했기 때문에 딱 보증금에 맞춰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거 하나도 없죠, 돈을. 그렇죠. 소유권만 넘긴 거네요.
그렇죠. 소유권 넘기고 뭐라 써놨냐면 보증금 8,600은 매수자 이거 이제 소외인이죠, 그죠? 승계한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너가 책임져 이런 건 알아서 내가 책임질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등기 넘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흥원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으니까 뭐 깡통 주택입니다. 사실상 못 돌려받으니까 이 원고 허그에다가 보증금 줘 해가지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고가 이 진흥원을 대위해가지고 임대차 보증금 청구하는 요런 이제 구조입니다. 이거 형식상으로 이제 구상금 이런 건데요. 자, 원심에서는 아까 지금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그랬잖아요. 이 지금 피고는 매도인이고요. 기각이 됐는데 원심 판단을 보시면 뭐 이게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승계한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서에도 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심 판단 이래가지고 원심은 임차인인 진흥원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에 관해서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넘겨받는다. 이런 보증금 채무 인수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임차인이 적어도 묵시적인 승낙을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고의 보증금 채무는 이제 면책됐다. 없어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요. 승낙을 어떻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럼 뭘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승낙하거나 아니면 묵시적으로 승낙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되잖아요. 한번 보시죠. 피고는 요 매매 계약 하고 나서 진흥원에다가 야 매매 계약 체결됐어. 그 다음에 이 매수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다. 이런 걸 통지했답니다. 진흥원에다가. 임차인이죠. 통지했답니다. 그리고, 고무렵에 요 인수조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도 전달했대요. 거기에 대해서 진흥원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특별히 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 다음에 바뀐 매수자의 변제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진흥원의 임대차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좀 평온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진흥원은 고무렵에 이제 불과 이제 며칠 안 됐죠. 네, 며칠 안 됐네요. 이제 매도자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야 이게 매매됐고 보증금은 이제 저 매수인한테 받아 이런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한 뭐 불과 한 사나흘 뒤쯤에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매수자한테 보냈습니다. 매수자한테 임대차 계약이 해지한다 보증금 줘 이런 통지서를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피고한테는 아무런 통지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법무법인을 시켜가지고, 시켜서. 보증보험 들면 꼭 이 법무법인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원고를 대리해서. 법무법인이 이 허그를 대리했네요. 허그를 대리해가지고 또 매수자한테 네가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했지 않냐. 그런 통보서도 보냈대요. 그리고 그때 작성한 원고가 작성한 내부 문서나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에도 주채무자는 소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런 사정을 봐서 매수인. 그게 임차인이 이제 넘겨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구나. 적극적으로 승낙을 했거나 아니면 묵시적인 동의를 했거나 요 정도는 된다. 넘어간 줄 알았구나. 인지하고 있었구나. 임차인이. 승낙했거나. 왜냐하면 매수자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보증금 주세요라고 통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 판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자, 왜 그러냐? 이게 한번 보시죠. 법리를 조금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자, 이게 이제 하필 주택 임대차 보법상에 이제 임차인이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법인은 대항력이 없죠, 원래. 그렇죠. 자연인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항력권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보법 3조의 2항인가 3항인가를 보면은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네, 맞아요. 이런 법인이 뭐 직원들 숙소로 쓰기 위해서 뭘 하는 경우는 직원들이 주민등록을 하면 그 임대차 보법에 대항력 가진다는 맞아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진흥원이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에 뭐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주택임대차법에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주택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항력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요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리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고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 자 그런 판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면책적 채무인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자가 보증금을 넘겨받고 매도자는 정전 임대인입니다. 네. 책임을 면하는 이런 면책적 채무인수는 조금 인정하는데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자, 왜 그러냐면 면책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 아이고라. 요거는 이제 매수자도 그렇습니다. 매수자도 보증금 채무를 지고 매도자도 여전히 지고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 그 다음에 이행인수, 이것도 이제 채무를 넘겨받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행 책임만 넘겨받는 그런 건데요. 자,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런 병존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와는 달리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채무자가 면책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수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는 경우에는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므로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속한 경우 두 사람 간에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그 보증금 채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두 사람 간의 약속이. 그렇죠. 네. 그것도 이게 면책적 아까 지금 요 판시처럼 한 사람이 넘겨받고 한 사람은 면책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승계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면 넘긴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서 자 그러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인정되려 그러면은 강하게 써야 되겠네. 그렇죠.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고 승계하고 매도인은 보증금 채무에서 면제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완전 딱 끊어지게 써야 딱 끊어지게 딱 부러지게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안 가도록 의문이 안 가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게 써야 되겠네. 세게 된다. 자, 그 게다가 하나 더 뭐라 써놨냐면 두 사람 간에 지금 이제 만약에 야 너가 보증금 인수하고 나는 보증금에서 빠져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책적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런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동의가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지만 여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 채권을 처분한 행위이므로 다시 말하면 이제 거기서는 안 받을래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처분한 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이 의무시되는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깡통주택이잖아요. 근데 보증금하고 똑같은 매매대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무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보증금 반환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랬습니다.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요런 부분으로 볼 때 그거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속도 아니고 그다음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도 아니야. 아니다.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 버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 간에 면책적 채무인수다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사고 파는 사람 간에 너가 보증금 넘겨받고 나는 이제 보증금 없어. 이런 거. 채무를 안 진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되고 임차인의 승낙을 분명하게 받아야 돼요.
그 계약서 써야 되겠네. 임차인이 승낙을 받았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가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임대인이 바뀝니다. 나는 여기서는 이제 끝나요. 이 사람한테만 받아요. 이런 내용이죠. 그것도 써야 되나요, 계약서에? 매매 계약서예요? 네. 매매 계약서에는 성격이 들어갈 성격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굳이 매매 계약서에 쓴다면 임차인이 거기에다가 매매 계약서에 삽입을 하는 거죠. 뭐 임차인은 이제 매수인에게만 받는다라고 해서 임차인 도장 꽝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받아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그러기에는 또 그렇죠. 맞아요. 성격이 매매 계약서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들어오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 계약서가 형식은 맞습니다. 훨씬. 아니면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처럼 매수자가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요. 다시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증금은 이제 매도인한테 청구하지 않고 매수인한테 새로 바뀐 매수인한테만 청구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은 대법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연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아까 이제 질문 잘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개인이다 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고 그렇죠. 되고 계약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임대인이 돼버리거든요. 매수이자가 그냥 자동 승계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걱정할 거 없네, 사고 팔 때 걱정할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석상으로 판례 해석상으로 그 승계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이 매매를 통해서 승계되는 임대차 계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난 안 할래. 네, 승계 안 할래. 승계 안 할래. 근데 판례상으로 보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안 때로부터 뭐 즉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때로부터라는 게 실무상으로 많이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요. 세입자는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언제 알았냐. 예.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참 뒤에 그냥 내가 어느 날 뭐 주인하고 재계약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알았어. 등기부 때 보니까 한대 또는 어느 날 갑자기 경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주인 바뀌었네. 알았어. 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그때서야 알았고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지금 이제 이의를 제기한다. 내 보증금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매도자를 상대로 해서 그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임차인이 매도인 상대로 이렇게 보증금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매도자를 대리인으로 좀 했었는데 이게 소유권 넘어가고 세입자한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거를 한 1년 4개월? 있다 안 거예요, 임차인이. 1년 4개월 있다가 세입자가 그때 알았다라고 하면서 1년 4개월 지나서 매도인한테 내 보증금 돌려주세요. 나 이거 승계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야, 궁금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는 이거 좀 오래됐다. 관행이라는 게 이 정도면 그냥 세입자가 여러 가지 경로로 알았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승계되도록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1년 이상 지났으면은 권리관계가 좀 굳어진 느낌이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관례상 그래서 오래됐다. 그거는 매수인한테 보증금 청구에 맞는 사건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갖고 이길 수 있겠다 생각.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결과는 1심, 2심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안나를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문자를 보내거나. 그렇죠. 그랬어야 되네. 전화 통화를 했거나 녹음을 그렇죠. 했거나. 그걸 안 하고 그냥 시간이 한참 흘렀다고 그래서 판례상으로는 세입자가 안 때로부터 뭐 상당 기간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때로부터라는 부분을 세입자가 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판례에서 보시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할 거 없이 이 보증금 승계 부분은 단단히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단단히. 그냥 이제 옛날처럼
이제 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시기라 세입자가 그냥 집 가지고 바뀐 집주인한테 그 그렇죠. 집을 경매 치더라도 다 남은 보증금 회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깡통주택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예전 관행처럼 그냥 넘기고 세입자한테 동의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덤탱이 쓸 매도인이 덤탱이 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단단하게 쓰셔야 되겠네 이제. 네. 자, 이 보시면 이 대법원 사건에서 결국은 이 매도인은 집은 날라갔고요. 집은 저쪽으로 날라갔고, 근데 요 집이 보니까 또 그 매수자가 사가지고 재단까지 잡혔더라고요. 대부에서 다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싹 빼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도 날리고 보증금도 그대로 물어주고 이게 완전 덤탱이 써버린 거죠. 완전 써버렸네. 써였죠. 그래서 요런 이제 어떤 예전의 관행은 지금 그냥 관행일 뿐이고요. 그 관행이라는 게 그 관행을 지탱해주는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면 관행도 변화해야 돼요. 그렇죠. 이 부동산 이 중개사들도 잘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좀 단단하게 써놔야지 아니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그 중개한 사람한테. 그렇죠. 그 이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 범위에 포함되느냐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런 그 승계되는 부분까지도 그 틀린 설명을 하면 책임지죠. 중개사가 세입자한테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요. 책임 안 져요.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잘못된 거지만 그런 설명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을 중개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중개사한테 책임 물리기 힘들다면 모든 책임은 다 매도인한테 돌아온다는 소리가 되니까. 팔고 나서 1년 반이 지났는데 갑자기 날라오면 이건 뭔 날벼락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팔 때 상당액의 어떤 보증금을 끼고 하는 이런 매매의 경우에는 그런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네.